안녕하세요. 이광호 세무사입니다. 이번 차수에서는 건설업 등록 제도 그리고 실질 자본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등록이 필요합니다.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데 과거에는 이제 그 면허제도로 시행하다가 지금 이제 조금 완화 차원에서 등록제도로 바뀌었습니다. 등록으로 바뀌다 보니까 종합건설회사가 우리나라에 한 11,000개 정도 있고 전문건설업자가 한 45,00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발생을 하죠. 경쟁이 치열해지고 또 그리고 어떤 부실시공 이런 것들 때문에 감독기관에서는 실태 조사를 통해서 이제 부실 건설업체를 이제 등록을 취소하는 그런 절차를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건설업을 하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제 기술자를 보유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종합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기술자, 종합건설회사 중에서 이제 건축공사업 같은 경우는 기술자를 5명 이상, 그래서 건축공사업이다, 5명 이상 보유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기술자 5명은 이제 상시 근로자, 이 전업으로 이 회사에 근로를 제공을 해야 되지, 다른 일을 같이 이중 취업을 한다든지,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사업자 등록이 있다든지, 다른 쪽에 근로를 제공한다든지, 이러면은 이게 기술자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자본금은, 이 부분은 건설업에서는 처음에 이제 그 면허를 취득할 때 이 종합건설업은 일반적으로 5억 원 이상, 전문건설업은 2억 원 이상을 갖춰야 되는데, 건축공사업은 5억 원 이상, 이게 이제 등록 기준 자본금인데 등기부에 기재가 되죠. 이 등기부에 5억 원 이상은 이게 실질 자본금이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 실질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으로 상시 충족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실질 자본금을 미달하게 된다면은 영업정지라든지 등록 말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실질 자본금의 개념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시설 장비, 반드시 사무실이 있어야 되겠죠. 사무실이 근린생활시설, 사무소로 사용하기가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보증 가능금의 확인서, 그래서 처음에 공제조에 출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건축공사 5억 원이면 요거에 대해서 보통 그 20%에서 50% 범위 내에서 주로 이제 25% 정도를 출자를 하게 되는데, 신설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신용등급이 이제 D등급 정도, D등급이면은 94좌를 출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이 건설업자 중에서 이 건설산업기본법 8조에 보면은 경미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면허가 없이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건설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미한 건설공사라는 것은 이 종합건설업은 5천만 원 미만, 그리고 전문건설업은 1,500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 이것은 면허가 없이도 건설업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할 때, 관할세무서에 할 때 이 건설업은 인허가업종이기 때문에 반드시 건설업 등록증이 필요한 거죠. 등록증이. 그러면 건설업 등록을 하고서 그 등록증을 첨부해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건설업 등록이 안 돼 있다고 할 때는 이 경미한 건설공사를 수행한다고 가정을 하고 사업자 등록을 낸 추후에 건설업 등록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또 사업자 등록 정정을 하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업 등록 기준 특례인데, 이제 자본금과 어떤 그 기술력 사무실 면적 이런 것들이 중복 적용이 되느냐, 그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자본금 경감 특례, 여기 보시면 최저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1회 한정이 내서 등록하려고 하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춰 놓은 본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예를 들어서 건축공사업은 자본금이 5억이잖아요. 그런데 전문건설업에서 토공사업을 하는 경우에 토공사업은 2억 원을 갖추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건축공사업 등록호를 한 자가 토공사업을 면허를 추가할 경우에는 요거에 2억에 등록한 업 중에 최저자본금 2억에 2분의 1, 1억만 갖춰도 된다. 즉 6억 등기부에 기재가 되는 자본금은 6억 있으면은 건축공사업과 토공사업 두 가지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건설 사업, 이것은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주택법에 보면은 주택건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3억 원 이상 갖춰야 됩니다. 3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 갖춰야 되는데 다만 특례로 건축공사업과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기술 인력, 사무실 면적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건축공사 면허 5억 있는 사람들은 그 주택건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3억, 8억을 갖출 필요가 없다. 5억만 있으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5억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토목건축공사업이다. 그럼 건축공사업이 5억이고 토목공사업이 7억이죠. 12억이 필요한데 만약에 건축공사업 면허를 먼저 내고 토목공사업을 추가하면 7억에 2분의 1 그러면은 8억 5천이면은 가능하고 주택건설사업 면허 이 3억은 필요 없다. 이미 갖춘 것으로 보니까. 그리고 이제 건축공사업이 5억이고 이 부동산 개발업도 자본금이 3억입니다. 그랬을 때 8억을 갖춰야 되느냐 아니면 5억을 갖춰야 되냐. 그게 이제 실무상 장점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부동산 개발업법에는 이 자본금에 대한 중복 규정이 없습니다. 주택법에는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8억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 해석으로는 5억을 갖춰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실질자본금을 어떻게 심사하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실질자본이라는 것은 처음에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본총계부터 시작하겠죠. 자본총계. 거기에서 이제 부실자산이라든지 뭐 겸업자산이라든지 뭐 그 재무제표에 계상되지 않은 부의부채 이런 것들 또는 겸업부채를 가감해 가지고 실질자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질이라는 개념은 이것은 기업진단 지침에 나와 있는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본이라든지 또는 세법상 자본이랑은 전혀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실질 자본은 여러분들이 재무제표에서 회사에서 만든 자산에서 추정상 즉 감가상각, 퇴직후에 충당부채 이런 것들을 또는 대손충당금 설정을 다 하시고 거기에서 기업진단 기준이나 또는 건설업 관리 규정에 있는 부실자산, 겸업자산 이런 것들을 차감하고 그리고 회사에서 이 실질부채를 차감해서 실질자본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실질자본이 건설업 등록기준자본 이상이 돼야 되지 만약에 미달 시에는 영업정지나 등록 말소를 돼서 결국은 건설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이 등록 말소는 2회 이상입니다. 2회 이상 영업정지가 문제가 됐을 때 2회 이상. 그런데 여기서 2회 이상은 이것은 동일한 사유죠. 동일한 사유. 즉 실질 자본금과 관련돼서 동일한 사유로 인해서 2번 이상 영업정지를 먹었을 때 영업 등록 말소를 당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부실자산, 실질 자본을 계산할 때 자산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그 부분이 무기명식 금융상품, 뭐 CD라든지 뭐 유가증권을 매입한다든지 이런 거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가지급금, 대여금. 이 대여금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특수관계자한테 대여한 것은 그 부실자산으로 봅니다. 그리고 미수금, 미수수익, 뭐 부도음, 무형자산, 이런 것들은 실질자산으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만약에 회사 입장에서 뭐 지금 재무상태표에 자본이 50억이다. 자본 총계가. 그런데 만약에 부실자산이 예를 들어서 47억이다. 그럼 실질적으로 자본은 3억밖에 안 나오죠. 그러면 건축공사업이면은 실질자본금이 미달해서 영업정지를 맞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자산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부실자산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금은 실제성이 확인되면 그 금액으로 하고 그리고 실제성이 확인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자본총계 1% 한도 내에서 인정이 됩니다. 즉 실질적으로 확인된 실제성 있는 금액과 자본총계 1% 중에서 적은 금액을 자산으로 인정을 한다. 그 뜻이고요. 예금은 평가 기준일, 진단 기준일, 12월 30일은 12월 30일 현재 30일간의 평균 잔액으로 평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12월 30일이 진단 기준일인데 진단 기준일에 예금이 3억이 있다. 그런데 3억을 그 12월 29일에 일시적으로 조달할 수 있죠. 그럼 평잔을 내면 얼마 안 된다는 거죠. 평잔을 내보니까 평잔이 5천만 원 밖에 안 된다. 그러면 자본금은 5천으로 평가하고 2억 5천이 부실자산으로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진단 기준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출금된 경우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연말에 가서 가지급금을 회수합니다. 회수하고 다음 그 12월 31일 맞추고 한 달 후에 그걸 가지금 상환, 채무 상환으로 또 상환을 시켰다. 그러면은 이것은 실질자산을 빼겠다. 다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진단 기준을 포함한 60일 내 부실자산, 겸업자산이 아닌 실질 그 비용, 인건비라든지 예상매입금 이런 것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면은 이것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가증권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나와 있는 특수목적법인의 지분증권이라든지 주로 이제 SPC, PFV 이런 것들인데 지분증권이라든지 진단 대상 사업과 관련된 공제자업 출자금, 시가평가죠. 시가평가한 거까지 인정이 되고요. 한국금융투자협회로부터 이제 회원사로부터 받은 유가증권, 이것은 이제 그 상장 유가증권입니다. 이 상장 유가증권은 실질자산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매출채권도 대손충당금을 최소한 세법상 1% 이상 설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다만 이제 매출채권 공사미수금을 대물변제로 받는 경우가 있죠. 대물변제로 받은 부동산은 그 2년간은 실질자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원칙적으로 이제 시가평가, 우리 세법에서 어떤 기업회계에서 저가법이죠. 저가법. 시가평가를 해야 되고, 다만 이제 원재료라든지 재고자산이 1년 이상 경과가 된 것은 부실자산으로 해서 실질자본에서 차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적용공사라든지 적용 식재업의 수목 이런 것들은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이나 상가, 오피스텔 이런 것들도 진단 대상 사업과 연관이 있고 건설업과 연관이 있고, 그리고 판매를 위한 신축용 직접 시공을 해야 되죠. 자체 사업 이런 것들은 실질자산에서 인정이 된다. 대여금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은 부실자산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자가 아닌 비특수관계자한테 대여금은 이것은 그 겸업자산으로 봐요. 겸업자산. 여러분들이 그 회사 입장에서는 이 부실자산으로 볼 경우와 겸업자산으로 볼 때 상당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부실자산으로 본다면은 이 대여금이 만약 1억이다. 그럼 1억에서 실질자본에서 차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겸업자산으로 본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겸업자산이 1억인데
이와 대응하는 겸업 부채가 8천만 원 있다. 그러면은 두 개 다 차감이 되니까 결국 겸업 부채 겸업 자산 2억 2천만 원만 실질 자본에서 차감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겸업 자산은 이 부실 자산보다는 실질 자본금 산정할 때 상당히 유리합니다. 선급금은 원칙적으로 부실 자산이죠. 선급금은. 다만 이제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선급금 등 기성금으로 정산되지 않은 금액, 이 선급금은 기성대금의 안분 정산에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원재료 선 지급한 금액, 그리고 주택 건설용지 선급금 이런 것들, 그리고 선급공사 원가로 대체될 예정인 금액,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실질 자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 평가에서 이 보증금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보증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건설회사 보면은 그 건설회사가 대표이사나 대표이사 친인척 명의의 건물에서 이제 사무실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보증금을 뭐 1억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과다하게 계상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서, 금융자료, 확정일자, 임대인의 세금 신고서 등 시가자료 중에서 확인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실제성이 확인돼야 된다. 실제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 보증금 부실산을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다만 임차 목적물이 부동산이 아닌 동산, 이런 것들은 인정이 안 됩니다. 다만 그 사업과 관련된 리스 보증금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임차 부동산 현장 사무소 같은 데 보증금이 있죠. 임차 보증금. 그래서 본점이나 지점 또는 현장, 여기에 있는 그 임차 보증금은 실질산에 인정이 되는데, 다만 임직원과 관련된 주택, 임차 전세 보증금 이런 것들은 자산으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임차 보증금은 이 시가보다 과다하게 계상된 경우에는 시가 초과하는 금액은 부실자산을 보겠다. 유형자산은 취득원가나 또는 재평가 가능하죠. 회사에서 선택한 방법에 따라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서 실질자본금이 부족한데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건물이 하나 있는데, 법인 소유의 건물이 있는데 1층은 사무실로, 본사 사무실로 쓰고 2층은 임대를 놨습니다. 이랬을 때 이것을 시가로 평가를 한다는 거죠. 시가로 평가를 했을 때는 이것을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다시피 이 건물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에도 이 임대용 자산을 겸업자산으로 보지 않고 실질자산으로 봐가지고 자산으로, 실질자본으로 인정을 해준다. 그리고 무형자산은 부실자산으로 봅니다. 이번 시간에 주로 이제 건설업과 관련된 그 건설업을 등록하면서 기술능력, 자본금, 그리고 시설장비, 보증금의 확인, 그 중에서 회계 실무자들이 가장 중요시 봐야 될 부분이 실질자본금입니다. 이 실질자본금을 미달하게 되면 이게 생명과 같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질자본금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업진단 지침에서 실질자본금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